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연수, 한국에너지의 두 가지 미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원의 장단점과 역할, 한국의 환경과 에너지 믹스의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믹스가 해결할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의 장단점과 역할. 최적의 에너지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에너지의 장단점을 생각해야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에너지원은 저마다 고유한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에너지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에너지도 쓸모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에너지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해서 주요 발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5가지 발전 방식인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화력발전을 보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대량의 전기를 꾸준하게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건설비가 저렴하고 기술 성숙도도 높아서 개발도상국에서 전력이 필요할 때 빠르게 확보하기 좋죠. 반면 화석연료를 태우기에 온실가스와 공해물질을 배출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연료비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원자력은 탄소나 공해물질 배출 걱정 없이 많은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연료 가격이 국제 정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반면 건설비가 비싸고 안전관리에 고도의 기술과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한 번 켜면 끄기 어렵고 사고 시 방사능 피해가 클 수 있으며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수력발전은 가장 오래된 재생에너지로 온실가스나 공해물질 배출 없이 깨끗한 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하므로 발전 비용도 저렴하고 연료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죠. 이처럼 장점이 많은 에너지원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입지가 매우 중요해서 아무데나 건설할 수 없고 한번 건설하면 근처의 기후를 바꿀 정도로 환경 영향이 크기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전기를 얻으려면 대규모 토목공사가 필요하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수력 발전이 가능한 곳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기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탄소와 공해물질 배출도 없죠. 건설비도 많이 저렴해져서 경제성도 높습니다.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은 주요 발전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점도 있는데 구조상 크기가 거대해서 주변 경관을 해치기도 하고 인근 지역이 지속적인 소음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바람의 양이 늘 일정하지는 않기에 발전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는 바람이 불규칙적으로 불어서 풍력 발전에 불리한 편이죠.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이용하기에 탄소와 공해물질 배출이 없고 설치 후 추가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으며 BIPV, 즉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연료를 사용하지도 않고 반드시 대규모로 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도시명 청정 에너지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낮 동안만 발전이 가능하고 패널 하나에서 발전할 수 있는 양이 그리 많지 않아 태양광을 주력 에너지원으로 믿기에는 믿업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5가지 발전 방식은 저마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할지 생각해 보시죠. 우선 화력발전은 발전원을 빠르게 확보할 때 적합합니다. 공해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화력발전소는 건설하고 운영하기 쉽고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이 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구하기 쉬운 에너지원이니까요. 원자력은 연료 가격이 일정하고 건설이 어렵고 비싸다고 해도 일단 한 번 만들어두면 오랜 시간 동안 대량의 전기를 꾸준하게 제공할 수 있죠. 수력 발전은 건설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 설치해두면 별다른 조건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전기를 공급하는 기초전력의 역할을 할 수 있죠.
풍력 발전은 충분한 양의 전기를 꾸준히 제공할 수 있지만 발전량이 일정치 않으므로 저렴하고 깨끗한 보조 전력으로 활용해서 화력이나 원자력과 같은 인프라 역할의 발전원의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은 발전량 변동폭이 커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곳곳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보조 전력으로 유용합니다. 한국의 환경과 에너지 믹스의 방향성. 이처럼 주요 에너지원들은 저마다 장단점과 역할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에 맞춰서 이러한 장단점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를 먼저 살펴볼까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 방식은 석탄이 34.3%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스가 그 뒤를 이었고 원자력이 세 번째로 27.4%를 차지했습니다. 석탄, 가스, 원자력이 한국을 움직이는 3대 에너지원이 셈이죠. 석탄과 가스를 화석연료로 묶으면 화석연료 비중만 63.5%에 이릅니다. 이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는 7.5%를 차지했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에너지 믹스는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어떤 수준일까요? 영국의 에너지 기업인 BP와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한 발전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체로 일본, 미국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가스와 석탄의 비중이 엇비슷하고 원자력 비중은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죠. 대체로 주요국 대비 원자력 비중은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발전량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의 특징을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경제활동의 기반이기에 대체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발전량도 많아지는데 한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배 정도 큰 독일보다도 발전량이 많습니다.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편이라는 뜻으로 아직 효율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이 제조업 대국이라는 점은 고려해야겠죠. 이처럼 우리는 원자력과 화력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으며 경제 규모 대비 에너지 효율은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현재 에너지 분야의 주요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믹스 변화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태양광과 풍력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원자력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한편으로 석탄 사용을 줄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식량, 에너지, 자원 안보 이슈의 대두입니다. 국가 간 외교 갈등이 심화되고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수입선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세계화가 촉진되며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마치 국내에서 생산된 것 마냥 쉽게 들여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자원의 가격은 물론 수입이 가능한지마저도 확신할 수 없게 됐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국내에서 생산된 자원을 활용하거나 해외 자원이라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에너지 역시 외교적, 정치적 이슈로 수급이 불안정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가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자원의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저탄소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2021년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봅시다. 석탄과 가스, 두 가지 화석연료만 60%를 넘습니다. 이 에너지원의 특징은 온실가스와 공해물질 배출량이 많고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가스가 석탄보다는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화석연료니까요. 3대 주요 에너지원 중 원자력은 온실가스와 공해물질 배출은 거의 없지만 안전과 사용 후 핵연료 문제가 있습니다. 핵연료 역시 수입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이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로 핵연료 생산을 일부 국가에서만 하기 때문이죠. 주로 캐나다와 호주에서 수입하는데 이 나라들은 외교적인 갈등이 발생할 일이 거의 없어서 원자력에 관한 한 에너지 안보 이슈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7.5%를 차지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국제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편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별도의 연료가 필요하지 않아서 에너지 안보 이슈가 없고 탄소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석탄 발전과 가스 발전의 비중은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에도 부합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블룸버그는 에너지 분야의 투자자를 위해 매년 신에너지 투자 보고서를 집필하는데 2019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60% 이상으로 늘어나고 화석연료는 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안보 이슈가 대두되면서 원자력의 비중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습니다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화석연료가 감소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요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생각해 볼까요? 일단 분명한 것은 화력발전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은 대량의 전기를 빨리 확보할 때 필요한데 한국은 이미 경제 성장률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더라도 에너지 소비가 갑자기 크게 증가할 일은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방식은 앞으로 필요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줄어든 화력의 자리는 무엇이 채워야 할까요? 일단 수력 발전은 국내 지형상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력은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죠. 따라서 원자력, 풍력, 태양광이 화력을 줄인 만큼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에너지원 모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역할이 나뉘죠. 풍력과 태양광은 탄소 배출이 없고 연료를 소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그러나 두 에너지 모두 불안정성이 커서 풍력과 태양광에만 전력을 의존하기는 불가능하죠. 발전량이 크게 변하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보니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끊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저전력의 역할을 맡기기는 믿음직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화력을 대신해서 기저전력을 해줄 수 있는 일정량의 전기를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하는 발전 방식이 필요한데 그러한 방법이 바로 원자력이죠.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화력 발전 비중을 낮추려면 다른 발전 방식이 화력 발전 역할을 대신해줘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한편 화력 발전은 수명이 다 된 것부터 차례대로 폐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이번 정부에서는 원자력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선회했죠. 새로운 에너지 믹스가 해결할 과제. 우리나라가 직면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향성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화력 발전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의 문제점, 방사성 폐기물 문제와 재생에너지의 문제점, 간헐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우리 에너지원의 도축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원전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방사성 폐기물인데요. 원자력 발전소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쓰레기들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관리합니다. 먼저 방사성 물질 오염도가 낮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장갑, 볼펜과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사람이 직접 몸에 지니고 사용하는 것인 만큼 방출되는 방사선도 거의 자연 방사능 수준으로 오염도가 낮지만 안전을 위해 한 번 사용하고 폐기합니다. 직원들이 늘 사용하는 일용품들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방사성 물질 오염도가 중간 정도인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ILW라고도 부릅니다. 방사선 차폐복, 원자로 부품 같은 물건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 단계부터 취급에 주의를 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전체 방사성 폐기물 중 5%에 지나지 않는 양이지만 전체 방사성 폐기물이 내는 방사선의 99%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방사성 폐기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종류들인데요. 원자력의 뜨거운 이슈인 사용 후 핵연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에는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오랜 시간 동안 강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들 중에는 플루토늄과 같은 원소는 양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한 수준으로 농도가 낮아지기까지 10만 년 정도가 걸려 문제가 되죠. 사용 후 핵연료에서 나오는 방사선도 매우 강력하기에 땅속 깊이 묻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연료는 현재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핵연료는 영광, 부산, 울산, 울진, 경주 5곳의 원자력 발전소에 보관 중입니다. 그중 최근 건설된 울산의 세울 발전소를 빼고는 모두 포화가 임박한 상태죠. 그래서 최근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땅속 깊은 곳에 보관해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지 않게 하는 영구 처분장 건설 논의가 활발합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성 물질을 강제로 핵종을 변환하는 등 물리적으로 처리해서 보관 기간을 크게 줄이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수만 년 걸리던 방사성 폐기물 보관 기간을 수백 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방법은 심지층 저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땅에 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자연재해로 인해 처분된 폐기물이 유출되지 말아야 하므로 단단하고 지진 이력이 없는 안반을 건설해야 하고 지하수가 침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분 깊이도 100m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장수명 핵종의 반감기가 길어서 10만 년 이상 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큰 난관입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한 지질조사나 실제 처분 시의 환경 여건을 실험하고는 있지만 실제 건설까지 진행된 곳은 아직 세계적으로 단 한 곳입니다. 바로 핀란드 올킬루오토 섬의 온칼로인데요. 온칼로의 건설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참고가 됩니다. 온칼로의 연구시설 설계 시 고려했던 사항 중 첫 번째는 지반입니다. 올킬루오토 섬이 선택된 이유도 인근 지반이 10억 년 넘게 지진이나 지각 변동이 없는 안정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안반지대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칼로 터널 전체도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빙하기입니다. 온칼로 지역은 6만 년 뒤에 빙하기가 찾아와 거대한 빙상에 뒤덮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빙하기를 토대로 추정하면 2에서 3km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여 영구 처분 시설이 바닷속 4,500m 깊이의 수압과 같은 엄청난 무게를 받게 되는데 다행히 실험 결과 온칼로 연구시설과 처분시설은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핀란드는 여기에 사용 후 핵연료를 방사선 차폐된 캐니스터에 넣어 차곡차곡 넣어두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가득 찬 구역은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아 영구 봉인합니다. 현재 독일과 캐나다, 스웨덴 등의 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를 핀란드처럼 깊은 땅속에 묻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핀란드 온칼로 건설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드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핵 변화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핵종을 골라냅니다.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 농축, 재처리 과정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분리한 핵종을 태울 수 있는 연료로 가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공된 연료를 특별히 설계된 원자로에서 태우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잘 타지 않는 플루토늄 등의 장수명 핵종들을 추가로 없앱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고준위 폐기물을 중저준위 폐기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죠. 한편 재생에너지 역시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늘 존재하는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를 추가로 내보내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발전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시장성이 높다는 재생에너지인 풍력은 바람이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게 불기에 예측이 어렵죠. 태양광은 비교적 예측하기 쉬울 것 같아 보이지만 구름의 양에 따라 에너지 차이가 크고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밤에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처럼 일관되게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특성을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간헐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달리 주 발전원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원자력은 발전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예측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모아뒀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예로 들면 낮에 생산되는 전기 중 일부를 배터리와 같은 저장 장치에 보관했다가 발전이 불가능한 밤에 내보내서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평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설치가 쉽고 많은 양이 필요하더라도 필요한 수량만큼만 모으면 되니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ESS로 좋은 조건을 갖췄죠. 폐배터리를 모아서 저장장치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배터리 가격이 비싸고 다른 곳에 쓸 곳도 많아 충분히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물리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저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양수발전이죠. 양수발전은 전기가 남을 때 이를 이용해서 강물을 높은 곳에 저수지로 끌어올리고 전력 수요가 많을 때는 저수지의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면서 수력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를 생각하면 발전이라기보다 전기 에너지를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꿔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해당합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과거부터 양수 발전은 남는 전력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양수 발전소인 청평 양수 발전소는 이미 1980년 준공됐죠. 그러나 양수 발전은 건설에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고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산 근처로 제한되어 있어서 수요지 인근에 건설되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연료전지도 에너지 저장 장치로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화학 반응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이 물질을 반응시켜서 전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연료 탱크의 용량만 조절하면 필요한 만큼 규모를 키울 수 있어서 리튬이온 전지보다 저렴하게 대규모 ESS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은 저마다 고유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조합하고 단점을 상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두 가지입니다. 각각 보완해야 할 점이 있기에 여러 기술이 개발되고 있죠. 한편으로는 이처럼 다양한 에너지원을 묶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점을 서로 상쇄할 수 있기도 합니다.